1918년 11월 11일 오전 11시 서부 전선에 총성이 되섰습니다.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었던 그 거대한 사륙의 현장 위로 기이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모든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의 종결이라 믿고 환호했습니다. 파리의 거리와 런던의 광장은 승리의 기쁨에 취한 인파로 넘쳐났지만 그 환호작약하는 순간에도 훗날 도래할 더 거대한 비극의 잉태를 감지한 이들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사실 그날의 침묵은 평화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지친 거인들이 잠시 숨을 고르는 휴식기에 불과했으며 다가올 폭풍을 앞둔 기만적인 고요였습니다. 베르사유 궁전 거울의 방, 과거 독일 제국 선포의 영광이 서려 있던 그곳에서 승전국들은 패전국 독일에게 가혹한 심판을 내렸습니다. 클레망소와 로이드 조지 윌슨이 주도하여 작성된 조약 문서는 잉크 냄새가 채 마르기도 전에 독일인들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치욕의 낙인을 찍었습니다. 영토의 절단, 막대한 배상금, 군비, 축소라는 굴욕적인 조항들은 독일 민족의 자존심을 짓밟았고 베를린의 거리에는 굶주림과 절망,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분노가 독버섯처럼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허약한 민주주의는 이 거대한 분노를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위태로웠습니다. 빵 한 조각을 사기 위해 수레 가득 지폐를 실어 날라야 했던 초인플레이션의 악몽 속에서 독일인들은 자신들을 구원해줄 강력한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의 틈바구니에서 오스트리아 출신의 한 상병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아돌프 히틀러. 그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미미했으나 곧 독일 전역을 뒤흔드는 사자후가 되었습니다. 그는 피넨의 맥주홀과 뉘른베르크의 광장에서 대중을 향해 포효했습니다. 그는 베르사유 조약을 치욕의 문서라 규정하며 찢어밟힐 것을 맹세했고 게르만 민족의 생존권, 즉 레벤스라움을 동쪽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의 연설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패배감에 젖은 민족의 영혼을 파고드는 최면과도 같았습니다. 대공황이 세계 경제를 강타하여 실업자가 거리를 메우고 사회가 붕괴 직전에 몰렸을 때 히틀러가 내민 손은 독일인들에게 유일한 구명줄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질서와 번영, 그리고 무엇보다 과거의 영광을 되찾아 주겠노라 약속했습니다. 민주주의의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독재의 길로 들어선 그는 곧 바이마르 공화국의 숨통을 끊고 제3제국의 탄생을 선포했습니다. 히틀러의 야망은 국경 안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구 열강들의 의지를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1936년 라인란트 비무장지대로 독일군이 진주했을 때 세계는 숨을 죽였습니다. 만약 프랑스가 즉각적으로 대응했다면 히틀러의 도박은 실패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았던 영국과 프랑스는 또다시 피를 흘리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의 침묵과 방관은 히틀러에게 보내는 암묵적인 동의나 다름없었습니다. 자신감을 얻은 독재자는 더욱 과감하게 발톱을 드러냈습니다. 오스트리아가 병합되어 지도상에서 사라졌을 때에도 열강들은 유감 표명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비극의 정점은 1938년 민헨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의 수데텐란트를 요구하는 히틀러의 위협 앞에서 영국의 체인벌린 총리는 우리 시대의 평화를 가져왔다며 민헨 협정문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굴욕적인 양보였으며 약소국을 희생양 삼아 잠시 동안의 안녕을 구걸한 비겁한 타협이었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이를 두고 그들은 불명예와 전쟁 사이에서 불명예를 택했다. 그리고 곧 전쟁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처칠의 불길한 예언이 현실이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히틀러는 약속을 비웃듯 체코슬로바키아 전체를 집어삼켰고 이제 그의 탐욕스러운 시선은 동쪽의 폴란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먹구름이 유럽 하늘을 뒤덮고 있던
1939년 여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어 보였던 극우의 파시즘과 극좌의 공산주의가 손을 잡은 것입니다. 독소 불가침 조약. 히틀러와 스탈린은 서로를 경멸하면서도 각자의 필요에 의해 악마의 거래를 맺었습니다. 이 조약의 이면에는 폴란드를 분할하여 나눠 갖자는 비밀 의정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동쪽의 위협을 제거한 히틀러에게 이제 거칠 것은 없었습니다. 그는 장군들을 소집하여 공격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자비심을 갖지 마라. 잔인해져라. 베를린의 참모본부에서는 지도가 펼쳐지고 붉은 화살표들이 폴란드의 심장을 향해 그어졌습니다. 국경지대에는 수천 대의 전차와 수만 명의 병사들이 숨죽이며 공격 개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늦여름의 뜨거운 태양 아래 철모를 쓴 병사들의 눈빛은 비장함과 광기로 번들거렸습니다. 1918년의 그 거짓된 평화는 이제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외교관들이 분주하게 오가며 마지막 통첩을 주고받았지만 그것은 이미 당겨진 방아쇠를 되돌릴 수 없는 헛된 몸짓에 불과했습니다. 유럽의 평화는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웠고 사람들은 다가올 재앙을 예감하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끊임없이 긴박한 뉴스가 흘러나왔고 거리의 가로등은 공습에 대비해 하나둘씩 꺼져갔습니다. 어둠이 도시를 삼키듯 전쟁의 그림자가 문명 세계를 덮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제 곧 새벽의 정적을 찢는 굉음과 함께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비극의 막이 오를 것입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속도와 파괴력, 바로 전격전이라 불리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 인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역사의 시계바늘은 1939년 9월 1일을 향해 그 파국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1939년 9월 1일 새벽 4시 45분 단치 항구에 정박해 있던 독일 전함 슐레스비히 홀슈타인 호의 거포가 불을 뿜으며 칠흑 같은 어둠을 갈랐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재앙-제2차 세계대전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폴란드의 국경을 넘은 것은 단순한 군대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기계화된 사륙의 파도였습니다. 하늘에서는 슈투카 급강하 폭격기가 끔찍한 사이렌 소리를 내며 내리꽂혀 폴란드의 통신망과 철도를 초토화했고 지상에서는 판저 전차군단이 방어선의 가장 취약한 지점을 돌파하여 적의 심장부로 맹렬히 돌진했습니다. 보병이 참호를 파고 대치하던 1차 대전의 기억에 머물러 있던 세계는 속도와 기동력을 앞세운 독일군의 전격전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폴란드군은 용감히 저항했지만 그들의 기병대가 독일의 강철 전차를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9월 17일 동쪽 국경에서 소련군이 밀물처럼 들이닥쳤습니다. 독소 불가침 조약의 비밀 의정서에 따라 히틀러와 스탈린이 폴란드를 양분하여 집어삼키는 순간이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바르샤바는 함락되었고 폴란드라는 국가는 지도상에서 지워졌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 선전포고를 했지만 그들은 폴란드를 구하기 위해 실질적인 군사행동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서부 전선에는 기이한 정적이 감돌았고 병사들은 총을 쏘는 대신 카드놀이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가짜 전쟁이라 불렀지만 폭풍 전야의 고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940년 봄 히틀러의 시선은 마침내 서쪽을 향했습니다. 4월 독일군은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기습적으로 점령하며 북해의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5월 10일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 충격적인 군사작전 중 하나인 황색작전이 개시되었습니다. 프랑스 사령부는 독일군이 1차 대전 때와 마찬가지로 벨기에 평원을 통해 쳐들어올 것이라 확신하고 주력 부대를 그곳에 배치했습니다. 그들은 난공불락이라 여겨졌던 마지노선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 맹신했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전략가 만슈타인은 연합군의 허를 찌르는 계획을 입안했습니다. 전차 부대를 이끌고 울창한 숲과 험준한 지형 때문에 전차 통과 불가로 여겨졌던 아르덴 숲을 관통하는 것이었습니다. 독일 기갑부대 그 선두에는 에르빈 롬멜과 하인츠 구데리안 같은 지휘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르덴 숲을 뚫고 나와 무방비 상태였던 프랑스군의 배후를 강타했습니다. 연합군의 허리는 순식간에 절단되었습니다. 독일 전차 군단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도버 해협을 향해 전속력으로 질주했습니다. 프랑스군과 영국 원정군은 포위망에 갇혀 도간에 든 쥐꼴이 되었습니다. 마지노선은 단 한 발의 포탄도 제대로 쏘아보지 못한 채 무용지물이 되었고 파리의 시민들은 공포에 질려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선이 붕괴되자 연합군은 프랑스 북부 해안의 작은 항구 도시 삽케르크로 몰렸습니다. 30만 명이 넘는 영국군과 프랑스군이 바다와 독일군 사이에 끼어 전멸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처칠은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역사상 최대 규모의 철수작전인 다이나모 작전을 발령했습니다. 구축함뿐만 아니라 어선, 유람선, 요트 등 징발 가능한 모든 민간 선박들이 도버 해협을 건너 병사들을 구하러 갔습니다. 독일 공군의 맹렬한 폭격 속에서도 허케르크의 기적은 일어났고 33만 명의 병사들이 영국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비록 모든 중장비를 해변에 버리고 몸만 빠져나온 패배였지만 이들은 훗날 반격의 씨앗이 될 귀중한 전력이었습니다. 6월 독일군은 파리에 입성했습니다. 에펠탑을 배경으로 히틀러가 거니는 모습은 프랑스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이었습니다. 히틀러는 1918년 독일이 항복 문서에 서명했던 바로 그 콩피엔 유수페 열차, 객차를 박물관에서 끌어내어 그곳에서 프랑스의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철저하고 잔인한 복수였습니다. 이제 유럽 대륙에서 나치 독일에 대항하는 국가는 영국 하나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히틀러는 영국이 평화 협상을 구걸해 올 것이라 예상했지만 윈스턴 처칠은 우리는 해변에서 싸울 것이고 들판에서 싸울 것이며 거리에서 싸울 것이다. 우리는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라며 결사항전의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히틀러는 영국 본토 침공 계획인 바다사자 작전을 준비하며 먼저 제공권을 장악하기 위해 독일 공군 루프트바페를 출격시켰습니다. 1940년 여름 영국의 하늘은 거대한 전장이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수백 대의 독일 폭격기와 전투기가 런던과 남부 잉글랜드 상공을 새까맣게 뒤덮었습니다. 수적으로 열세였던 영국 왕립 공군 RAF는 레이더라는 신기술과 조종사들의 초인적인 투지로 이에 맞섰습니다. 스피파이어와 허리케인 전투기는 독일의 메서슈미트를 상대로 치열한 공중전을 벌였습니다. 런던 시민들은 밤마다 울리는 공습 경보에 지하철역으로 대피하며 공포에 떨었지만 무차별적인 폭격에도 그들의 사기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독일 공군은 영국의 비행장과 레이더 기지를 집중 공격하여 영국 공군을 괴멸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히틀러와 괴링은 목표를 민간인 거주지인 런던 폭격으로 변경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영국 공군에게 전열을 재정비할 소중한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불타는 런던 상공에서 영국 조종사들은 필사적으로 싸웠고 결국 독일 공군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주간 폭격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히틀러는 영국 침공을 무기한 연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적처럼 보였던 히틀러에게 가해진 최초의 패배이자 연합군에게는 희망의 불씨를 되살린 중요한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서쪽의 섬나라 하나를 정복하지 못한 히틀러의 조바심은 그의 시선을 운명처럼 또 다른 곳으로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베르사유 조약 파기보다 더 거대한 야망, 동방의 광활한 영토가 아른거리고 있었습니다. 영국 해협의 차가운 파도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던 히틀러의 시선은 이제
그의 광기 어린 이데올로기가 지목한 궁극의 적 동쪽의 거대한 땅을 향해 고정되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스탈린과의 불가침 조약은 처음부터 지켜질 리 만무한 단지 시간을 벌기 위한 휴지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나치즘의 교리에 따르면 슬라브족은 정복되어야 할 열등한 인종이었고 공산주의는 박멸해야 할 암적인 존재였습니다. 1941년 6월 22일 새벽,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의 침공인 바르바로사 작전의 막이 올랐습니다. 300만 명이 넘는 독일군과 추축국 병사들이 사명카미프에 달하는 국경선을 넘어 소련의 영토로 물밀듯이 쇄도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배신이었습니다. 스탈린은 독일이 영국과의 전쟁을 끝내기 전에는 양면 전쟁을 벌이지 않을 것이라 오판하고 있었기에 소련군의 대비 태세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독일의 기갑부대는 광활한 러시아의 평원을 거침없이 질주했습니다. 수십만 명의 소련군이 포위되어 항복했고 독일 공군은 주기장에 정렬된 소련 전투기들을 이륙조차 하지 못한 채 파괴해버렸습니다. 초기의 전황은 독일의 완벽한 승리처럼 보였습니다. 독일군 병사들은 끝없이 펼쳐진 해바라기 밭을 지나며 모스크바에서의 크리스마스를 꿈꾸었고 히틀러는 문만 걷어차면 썩은 구조물 전체가 무너져 내릴 것이라며 소련의 붕괴를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라는 거인은 쉽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독일군이 진격할수록 보급선은 하염없이 길어졌고 광활한 대지는 그들을 집어삼킬 듯 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오자 러시아의 악명 높은 진흙 장마 라스푸티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도로는 끈적거리는 또스로 변해 전차와 트럭의 발을 묶었고 독일군의 진격 속도는 현저히 느려졌습니다. 뒤이어 찾아온 것은 러시아의 진정한 수호신이라 불리는 동장군이었습니다. 영하 40도를 오르내리는 살인적인 추위가 닥쳐왔습니다. 동복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독일 병사들은 참호 속에서 동상으로 팔다리를 잘라내야 했고 전차의 엔진 오일은 얼어붙었으며 소총의 놀이쇠는 작동을 멈췄습니다. 독일군은 모스크바의 크렘린 궁전 첨탑이 망원경으로 보일 만큼 가까이 진격했지만 그곳이 그들의 한계점이었습니다. 시베리아에서 급파된 소련의 정예 부대가 반격에 나서자 지치고 얼어붙은 독일군은 처음으로 후퇴의 쓴맛을 보았습니다. 전격전의 신화는 러시아의 설원 속에서 차갑게 식어갔고 전쟁은 길고 잔혹한 소모전의 양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한편 지구 반대편 아시아에서도 전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중일전쟁의 수렁에 빠져있던 일본 제국은 전쟁 수행의 필수적인 자원, 특히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일 석유 금수 조치는 일본의 숨통을 조여왔고 일본 군부는 절박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앉아서 말라 죽을 것인가 아니면 위험한 도박을 감행할 것인가. 그들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풍부한 자원지대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태평양에서 유일하게 자신들을 막을 수 있는 세력인 미 해군의 힘을 일시에 무력화시켜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일요일 아침에 평화로운 하와이 오아후 섬 진주만 기지의 미군 병사들은 휴일의 나른함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레이더에 정체불명의 비행 편대가 포착되었지만 본토에서 오는 B-17 폭격기 편대일 것이라 착각한 아니함이 비극을 불렀습니다. 오전 7시 55분 구름 사이를 뚫고 나타난 수백 대의 일본 제로센 전투기와 폭격기들이 뇌격과 폭탄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토라, 토라, 토라. 기습 성공을 알리는 암호가 타전되는 순간 진주만은 생지옥으로 돌변했습니다. 거대한 전함들이 정박해 있던 배틀심로우는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전함 애리조나 호는 탄약고가 유폭되며 거대한 폭발과 함께 두 동강이나 1영명이 넘는 수병들과 함께 수장되었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고 바다는 유출된 기름과 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불타는 갑판 위에서 물에 빠진 동료를 구하려는 절규와 빗발치는 기관총 소리가 뒤섞여
아비규환을 이루었습니다. 이 기습 공격으로 미 태평양 함대는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지만 일본은 결정적인 실수를 범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였던 미군 항공모함들은 훈련을 위해 바다에 나가 있어 화를 면했고 기지의 유류 저장소와 수리시설은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일본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습니다. 일본 연합함대 사령관 야마모토 이소로쿠는 승리의 환호 속에서도 우리가 잠자는 거인을 깨워 끔찍한 결의를 채워준 것이 아닌가 두렵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다음 날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그날을 치욕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압도적인 표차로 일본에 선전포고를 했고 며칠 뒤 히틀러가 미국에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전쟁은 명실상부한 세계대전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참전은 전쟁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공업 생산력을 가진 미국이 전시체제로 전환하자 자동차 공장은 전차와 항공기를 찍어내는 병기구로 변모했습니다. 거대한 생산 라인이 쉴 새 없이 돌아가며 무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추축국은 전 유럽과 아시아를 아우르는 광대한 전선에서 무한한 자원과 인력을 가진 연합국을 상대로 승산 없는 싸움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1942년으로 접어들며 전 세계는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대서양에서는 독일의 유보트 늑대떼가 연합국의 보급로를 끊기 위해 상선을 무차별적으로 사냥했고 북아프리카의 뜨거운 사막에서는 롬멜의 아프리카 군단이 영국군과 쫓고 쫓기는 격전을 벌였습니다. 태평양의 정글과 섬들에서는 미군과 일본군이 한 뼘의 땅을 놓고 피 튀기는 혈전을 시작했습니다. 바야흐로 추축국의 팽창이 정점에 달했던 시기. 그러나 그 정점의 끝자락에서 전황을 뒤바꿀 운명적인 전환점들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솟구치기 전 물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역사의 흐름이 바뀌려는 징조가 전장 곳곳에서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승리의 여신이 누구에게 미소를 지을지 결정할 운명의 1942년 중반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942년 여름 세계는 추축국의 거침없는 진격 앞에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나치 깃발은 유럽 대륙의 끝에서 끝까지 휘날렸고 일본의 우길기는 태평양의 광활한 바다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저울은 팽팽한 긴장 속에서 서서히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적이라 믿었던 그들의 신화에 균열을 일으킨 첫 번째 파열음은 태평양 한가운데의 작은 섬 미드웨이에서 들려왔습니다. 진주만 기습 이후 승승장구하던 일본 해군은 미 태평양 함대의 남은 전력, 특히 항공모함들을 완전히 수장시키기 위한 결정적인 덫을 놓았습니다. 야마모토 이소로쿠 제독은 미드웨이 섬을 공격하여 미군 함대를 유인해 섬멸하려 했으나 이번에는 운명이 그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미군 정보부는 일본군의 암호를 해독해내며 그들의 작전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AF가 미드웨이를 지칭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니미츠 제독은 열세인 전력을 극복하기 위해 매복이라는 대담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6월 4일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초기 전투는 일본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는 듯 했습니다. 일본의 제로센 전투기들은 미군의 뇌격기들을 잇따라 격추시켰고 일본 함대는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장의 안개 속에서 일본 지휘부가 무장교체를 위해 우왕좌왕하던 찰나의 순간 구름 사이로 미군의 급강하 폭격기 편대가 매처럼 꽂혀내려왔습니다. 이른바 운명의 5분이었습니다. 일본 해군의 자랑이었던 항공모함 아카기카가 소류가 연이어 거대한 불기둥을 뿜으며 폭발했습니다. 뒤이어 히류마저 침몰하며 일본은 주력 항공모함 4척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습니다. 태평양의 주도권이 미국으로 넘어가는 순간이었으며 이후 일본은 패망의 날까지 수세에 몰려 뒷걸음질 쳐야만 했습니다. 바다에서의 포성이 잦아들 무렵 뜨거운 열풍이 부는 북아프리카의 사막에서도 전세의 역전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엘 알라메인,
수에즈 운하를 장악하여 중동의 석유를 손에 넣으려던 사막의 여우 롬멜의 전차 군단은 이곳에서 멈춰섰습니다. 보급로가 길어진 탓에 연료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병사들은 이질과 탈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반면 영국의 몽고메리 장군은 치밀하게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병력과 물자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확보할 때까지 인내심 있게 기다렸습니다. 1942년 10월 몽고메리의 명령과 함께 수천 문의 야포가 일제히 불을 뿜었습니다. 사막의 밤하늘을 대낮처럼 밝히는 엄청난 포격은 독일군의 방어선을 분쇄했습니다. 뒤이어 전차와 보병이 밀물처럼 들이닥쳤습니다. 롬멜은 천재적인 지휘력으로 저항했지만 물량의 열세를 극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독일군은 괴멸적인 타격을 입고 서쪽으로의 기나긴 후퇴를 시작했습니다. 엘 알라메인의 승리는 단순히 하나의 전투에서 이긴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영국인들에게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처칠이 이것은 끝의 시작이 아니라 시작의 끝이다 라고 말하게 만든 희망의 횃불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가장 참혹하고도 결정적인 분수령은 동부 전선 볼가 강변의 도시 스탈린그라드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스탈린의 이름이 붙은 이 도시를 점령하는 데 집착했고 스탈린 역시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설 수 없다며 사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도시는 곧 인간이 만들어낸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폭격으로 폐허가 된 건물들 사이에서 저격수들이 서로의 숨통을 노리고 병사들은 방 하나 계단 하나를 차지하기 위해 피 튀기는 백병전을 벌였습니다. 독일군은 이를 쥐들의 전쟁이라 불렀습니다. 전차의 기동력은 잔해 더미 속에서 무용지물이 되었고 전투는 원시적인 사륙전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겨울이 다시 찾아오자 소련군은 비밀리에 준비해온 천왕성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게오르기 주코프 장군이 지휘하는 소련의 대군이 독일군의 취약한 측면을 뚫고 들어와 도시 안에 있던 독일 제육군 30만 명을 거대한 포위망 안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독일 공군사령관 괴링은 공중 보급으로 포위된 군대를 먹여 살릴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망상이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전염병이 독일군을 덮쳤습니다. 영하 30도의 혹한 속에서 병사들은 얼어 죽은 말의 시체를 뜯어먹으며 연명했고 폐허 속에서 얼어붙은 채 죽어갔습니다. 히틀러는 프리드리히 파울루스 사령관에게 원수 계급장을 수여하며 사실상 자결을 강요했습니다. 독일 역사상 원수가 항복한 전례는 없다는 암묵적인 압박이었습니다. 그러나 극한의 상황에 내몰린 파울루스는 결국 1943년 2월 소련군에게 항복했습니다. 9만 명의 독일군 포로가 시베리아의 수용소로 끌려갔고 그들 중 살아서 고향 땅을 밟은 이는 5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스탈린그라드의 패배는 나치 독일에게 단순한 군사적 손실을 넘어 심리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이었습니다. 독일군은 불패라는 신화는 볼가강의 얼음장 밑으로 영원히 수장되었고 베를린을 향한 붉은 군대의 거대한 역습, 그 공포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1943년이 저물어갈 무렵 전 세계의 전선에서 추축국의 기세는 완전히 꺾였습니다. 태평양의 파도 위에서, 아프리카의 모래 언덕에서, 그리고 러시아의 얼어붙은 대지 위에서 연합군은 승기를 잡았습니다. 이제 전쟁의 양상은 방어에서 공격으로 버티기에서 응징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런던과 워싱턴, 모스크바의 지도자들은 지도를 펴놓고 유럽 대륙으로의 진격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치의 심장부를 향해 비수를 꽂을 거대한 상륙작전, 요새 유럽의 벽을 허물기 위한 최후의 일격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바야흐로 압제자들을 심판할 해방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1944년 6월 6일 새벽, 잿빛 구름이 낮게 깔린 노르망디 해안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함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유럽 요새라 불리던 나치의 견고한 방어선을 뚫기 위해 연합군이 준비한 최후의 일격 오버로드 작전. 우리에게는 디데이로 더 잘 알려진
그날이 밝았습니다. 아이젠하워 장군의 결단과 함께 수천 척의 상륙정과 수만 명의 병사들이 거친 파도를 헤치고 프랑스 해안으로 돌진했습니다. 오마하 해변은 곧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독일군의 기관총 세례에 바닷물은 붉게 물들었고 모래사장은 쓰러진 병사들의 시신으로 뒤덮였습니다. 그러나 자유를 향한 갈망은 죽음의 공포를 넘어섰습니다. 병사들은 동료의 시신을 방패 삼아 전진했고 마침내 난공불락이라 여겨졌던 대서양 방벽에 균열을 냈습니다. 이 교두보를 통해 연합군의 거대한 물량이 유럽 대륙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8월 8일은 4년간의 치욕스러운 점령에서 해방되었고 샹젤리제 거리에는 다시금 삼색기가 휘날렸습니다. 환호하는 군중들 사이로 드골 장군이 입성할 때 나치 독일의 운명은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서쪽에서는 영미연합군이, 동쪽에서는 복수심에 불타는 소련군이 독일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전쟁은 독일 본토로 옮겨졌습니다. 한때 천년 왕국을 꿈꾸며 세계를 호령했던 제3제국은 이제 동서 양쪽에서 밀려오는 거대한 압력 속에 짓눌려 붕괴되고 있었습니다. 1945년 봄, 붉은 군대가 베를린 외곽에 도달했을 때 나치의 수도는 이미 폐허 그 자체였습니다. 히틀러는 최후의 순간까지 현실을 부정하며 존재하지 않는 부대에게 반격 명령을 내리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노인과 어린 소년들로 구성된 국민 돌격대가 판저 파우스트를 들고 무의미한 저항을 이어갔지만 그들은 소련군의 압도적인 화력 앞에 추풍 낙엽처럼 쓰러져 갔습니다. 베를린은 불타올랐고 여성과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히틀러가 전 세계에 뿌린 증오와 폭력의 씨앗이 고스란히 자신의 민족에게 되돌아온 참혹한 인과응보였습니다. 4월 30일 지하 벙커의 깊은 어둠 속에서 아돌프 히틀러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독재자의 최후치고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겁한 죽음이었습니다. 며칠 후 제국의사당 돔 위로 소련의 붉은 깃발이 개양되었습니다. 5월 8일 독일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고 유럽에서의 전쟁은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춤을 추고 노래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수용소에서 발견된 참혹한 유골더미와 폐허가 된 도시를 바라보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구 반대편에서는 여전히 죽음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일본 제국은 전세가 기울었음에도 불구하고 항복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일억총 옥새를 외치며 전 국민에게 죽음을 강요했습니다. 태평양의 하늘에서는 가미카제 특공대가 미군 함정을 향해 자살 공격을 감행했고 이오지마와 오키나와에서는 병사들이 투항 대신 수류탄으로 자결을 택했습니다. 미군 지휘부는 일본 본토 상륙작전인 몰락작전을 구상했지만 예상되는 아군 사상자 수만 100만 명에 달한다는 보고에 고심했습니다. 전쟁을 빨리 끝내고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 미국은 인류가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판도라의 상자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맨해튼 프로젝트의 결실, 원자폭탄이었습니다. 1945년 8월 6일 아침 B-29 폭격기 에놀라 게이가 히로시마 상공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핵무기가 실전 투입되었습니다. 리틀 보이가 투하된 순간 도시 상공에는 태양보다 더 밝은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거대한 버섯 구름이 성층권까지 치솟았고 도시는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증발해버렸고 살아남은 자들도 끔찍한 화상과 방사능 피폭으로 고통 속에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일본 군부가 여전히 침묵하자 8월 9일 나가사키에 두 번째 폭탄 펜맨이 떨어졌습니다. 동시에 만주에서는 소련군이 국경을 넘어 일본 관동군을 들이쳤습니다. 더 이상 버틸 곳이 없어진 일본은 마침내 무릎을 꿇었습니다. 8월 15일 정오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히로히토 천황의 떨리는 목소리는 전쟁의 종결을 알렸습니다.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전 세계를 피와 눈물로 얼룩지게 했던 제2차 세계대전이 비로소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그것이 남긴 상처는 너무나 깊고 거대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7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민간인이었습니다. 유대인 홀로코스트, 난징 대학살, 그리고 무차별적인 도시 폭격은 인간의 잔혹성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찬란했던 문명은 잔해 속에 파묻혔고 살아남은 이들은 폐허 위에서 굶주림과 싸워야 했습니다. 기존의 강대국이었던 영국과 프랑, 독일과 일본이 몰락한 자리에는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초강대국이 부상했습니다. 이들은 곧 이념의 차이로 대립하며 냉전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돌아본 이 거대한 서사시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화가 얼마나 깨지기 쉬운 유리장과 같은지, 그리고 광기에 사로잡힌 권력이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교훈입니다. 폐허가 된 베를린의 거리에서, 그리고 방사능 낙진이 흩날리던 히로시마의 하늘 아래에서 인류는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겠노라고. 그 맹세가 오늘날까지 유효한지 아니면 잊혀져가는 옛 이야기가 되었는지는 이제 살아있는 우리들의 몫으로 남겨졌습니다. 어둠이 가장 짙은 새벽 역사의 수레바퀴는 잠시 멈췄지만 그 자국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